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적당히 떨어지면은 좋은 게 있습니다. 혈압이나 물가 같은 게 그럴 텐데요. 갖고 있으면 언제든 돈이 된다고 하는 금값이 자꾸 떨어지는 건 좀 걱정입니다. 달러와 더불어서 금은 안전자산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근데 한쪽으로 투자가 몰리면은 한쪽은 투자가 줄어듭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달러 값은 오르고 있고요. 금값은 떨어지는 추세인데 문제는 어디까지 떨어지느냐입니다. 오늘 금값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변 돌아보면 편의점 굉장히 많아지지 않았나요? 실제 점포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올해 유통업체 가운데에서도 잘된 곳은 편의점이라서 점포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서로를 해치게 되는 출혈 경쟁도 우려가 되는데요. 편의점 시장 분석해봅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오늘 월요일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SK증권 명동 PIB센터의 김춘석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 출발은 어땠나요? 5천 원 만에 좀 산뜻하게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데요. 예. 거래소 시장은 이제 13.84포인트가 오른 2003.70으로 끝나면서 2,000원 다시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3.13포인트가 올라서 688.29포인트로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끝냈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상당히 거셌는데요. 거래소에서 한 1,038억 정도의 매도가 나왔는데 기관이 한 1,670억 정도를 사들이면서 이걸 향세를 시켰고요. 개인의 한 1,990억 정도의 매도세는 기타 법인의 자사주 취득이 예상되는 금액으로 인해서 상승을 하면서 끝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긍정적인 모습이라는 게 늘 일관성이 없어서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시장에는 그동안 악재로 대두됐던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가장 컸던 게 미국의 금 인상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중국 경기의 안 좋은 부분, 유럽의 침체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난주에 이런 부분이 조금 해소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12월 달에 금리를 올린다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지만 그 인상의 행보 자체가 상당히 더딜 것이다. 네. 완만할 것이다라는 부분 자체가 오히려 시장에는 좀 안정감을 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것도 이제 지난 주말 있죠. 그 20일 마리오 드라기 총재 자체가 유럽 경기가 회복 중에 있고 그리고 이 목표 물가 하락률 2%할 때 어렵다고 되면 어떤 수를 쓰더라든지 양적완화라든가 또는 추가적인 금리 추가라든가 모든 조치를 취해서 이걸 끌어낼 것이라고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자체가 상당히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유한화의 SDR 편입입니다. 예. IMF의 SDR 편입 자체가 30일 날 IMF 집행이사회에서 결정이 되는데 거의 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유한화에 대한 국제적인 어떤 그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이것이 유한화 강세를 끌어내면서 우리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오늘 우리 시장을 끌어올린 가장 큰 요인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다 악재였던 것들이 상황이 좋으니까 다 호재가 되어서 시장이 좀 반영이 되는 모습이네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일단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이 가장 안 좋아하는 건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안개가 걷히면서 이제 그런 그 불확실한 부분이 해소됐다는 부분 자체가 시장을 끌어들이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업종이나 이 종목별로는 좀 어떤 게 눈에 띄었나요? 지금 뭐 가장 눈에 띄는 종목군은 사실은 바이오 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약 바이오로 보통 봤었는데 이제는 배아세포,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고 하여간 눈에 뜨는 종목이 바이오 제약을 좀 달리 간다고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 제약은 먼저 움직인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 그 생명윤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서 소위 통과 여부 결정된다고 나왔었는데 이 부분이 통과가 되게 되면 그동안 조금 타이트하게 묶여있던 배아줄기세포라든지 성체줄기세포에 관한 어떤 그런 부분들 자체가 좀 완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바이오 쪽 종목이 좀 움직였던 모습이 좀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대형주 쪽에서는 계속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삼성 SDI라든가 LG 화학이라든가 이런 대형주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여타 부분에서는 거의 개별 종목군으로 움직이는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데도 보게 되면
엔터테인먼트 관련 뉴스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거는 뭐 저가 매수에 따른 건가요? 일단 시장 흐름이 좀 바뀌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불확실한 요인이 해소가 되면서 이제는 실적을 찾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이 될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그동안 성장성은 예상이 됐지만 실적이 좀 우려가 됐던 제약 쪽, 바이오 쪽이 실적이 증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여타 종목군으로 좀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현지 시간으로 27일 이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가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이 됩니다. 보통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는 연말에 이제 그 기프트 시즌, 선물 시즌하고 맞물리지 않습니까? 네. 이쪽이 보통 IT 가전 쪽이라든지 완구 장난감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 많이 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눈에 띄고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그러면 블랙 프라이데이를 기다리는 마음, 그 다음에 이제 뭐 금리 인상이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안도감, 이런 것들이 좀 지배적으로 갈까요? 그렇죠. 일단 그런 게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내일 이제 미국 3, 4분기 GDP 잠정치가 나오는데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상향 조정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이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보게 되면 블룸버그하고 로이터 서베이가 각각 1.9%, 2% 정도로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가 1.5% 정도였으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체가 미국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지표도 되지만 실별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하다라는 어떤 반증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금리 인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K증권 명동 PIB 센터의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 대통령들이 이제 세상을 많이 떠나고 있네요. 네, YS 그렇죠. 김용삼 전 대통령이 서거를 하셨는데 네, 경제와 관련해서는 유독 좀 안 좋은 평가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뭐 경제 뉴스로 한번 좀 다뤄보려고 준비는 했는데요. 네. 공도 분명히 있지만 과도 이렇게 엇갈리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화 이런 부분은 확실히 공으로 되고 있는데 네. 경제는 아무래도 과 쪽이 많이 집중이 되죠. 그렇죠. 정치 구단이라는 평가는 받긴 받지만 어쨌건 이 재임 기간 중에 IMF 외환위기, 구제금융 네. 요거가 워낙 뼈아팠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평가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 이 서거하신 날이 22일인데요. 11월 22일이 1997년에 한국 정부가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날입니다. 아, 그날이군요. 네. 저는 그날에서 회사에서 집에 못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가늠도 못 하겠고. 그러니까요. 예. 공교롭게 그렇게 날짜도 이렇게 맞았는데요. 경제 정책 면에서 약간 여러 가지 얘기는 나오지만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IMF. 네. 또 한 가지는 금융 실명제일 겁니다. 이건 정말 YS여서 할 수 있었죠. 그렇죠. 이게 네. 경제를 잘 몰랐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좀 평화해서 얘기도 하긴 예. 합니다만 네. 지금은 이게 워낙 당연한 거고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게 당연한 얘기지만 엄청난 일이었죠, 이게. 당시에는 네. 이거를 80년대부터 계속 노태우 전 대통령부터 해서 계속 이걸 도입한다 한다 했는데 너무나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정치권에서의 로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네. 엄두를 내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관료들끼리도 서로 비밀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딱 예. 10명만 알았다고 합니다. 네. 1993년 8월 12일이 이 금융실명제를 시작한 날인데요. 법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대통령 긴급명령이라는 형태로 네. 이게 입법하고 같은 효과를 갖는 건데 유신 체제 이후에 대통령 긴급명령이 내려진 게 이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긴박하게 비밀리에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거고요. 요거를 뭐 미리 알려서 입법 과정을 거치면 다 소문이 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가명 예금들이 차명으로 전환되거나 지하로 숨거나 뭐 이런 것들을 우려를 해서 긴박하게 금융실명제를 시행을 했고 이게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대에 이렇게 잘 대응할 수 있었던 이 금융 시스템을 갖추는 네. 기초가 된 것이다. 이런 면에서는 참 의미 있는 긍정적이었죠. 작업이었던 것이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당시에 감형예금이 한 2조 8천억 원이었다고 하고요. 차명예금은 3조 5천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게 한 2개월간 유예기간 동안 이제 실명으로 다 거래가 됐고, 이후에 이제 예금을 가명으로 못하니까 사람들이 금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을 또 가명으로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후에 1995년에 그래서 부동산 실명제까지 도입을 하면서 지금의 이 좀 투명한 이런 거래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러면서 상당히 강조했던 게 세계화였죠. 그렇죠. 이게 뭐 패러디도 되고 그랬는데 사실 영어로 얘기하면 글로벌리제이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일반적인 글로벌리제이션과는 다르다. 세계화는 세계화다. 그래서 이거를 영문으로도 SEGY, 뭐 HWA 뭐 이렇게 그냥 발음 나는 대로 그걸 또 써서 그게 또 놀림감이 되기도 하고 패러디가 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이런 그 개방,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였습니다. 기억들 좀 나실 텐데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라든가 WTO라든가 우루과이 협상 같은 걸 통해서 쌀이 개방이 됐고 WTO 가입을 통해서 이 상품이 전면 자유화되고 금융시장도 오픈하고 또 가장 이 하이라이트가 1996년 10월에 성사된 OECD 가입 이게 선진국으로 우리가 들어갔다. 이러면서 아주 축포를 쏘고 막 이랬죠. 이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9.6%였다고 하고요. 1인당 국민소득이 막 1만 달러를 막 넘어서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작은 숫자인데 당시에는 이게 우리의 큰 성과다, 선진국이다 이렇게 하면서 환율도 저환율을 막 정부가 이제 나서서 환율 강세 정책까지도 펴고 또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한테는 대출도 한도도 막 늘려주고 막 이런 정책들을 펴니다. 막 시장이 열리고 확장되고 막 이럴 수 있던 계기 중에 하나였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근데 한쪽에서 이렇게 열리고 뭐 이런 게 참 좋은 작업인 것 같긴 했는데 뒤쪽에서 조금 안 좋은 시그널이 나타났는데 그거는 애써 무시를 했던 거죠. 이 은행들한테 단기 차입을 할 수 있는 이 한도를 확 열어줘서 은행들이 해외에서 단기로 싸게 돈을 빌려온 다음에 기업들한테 장기로 비싸게 돈을 빌려주는 이런 일들이 밑단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애써 그냥 다 허용을 해주면서 세계화 개방에 심취했던 그런 시기죠. 근데 이게 환율 시장이 급변하면서 외환 위기가 오면서 큰 부메랑이 돼서 여러 기업들이 연쇄 부도가 나기 시작합니다. 한보그룹, 기아차, 진로, 혜태, 쌍방울, 한라, 뭐 지금도 이제 남아있는 기업들도 있고 자취를 감춘 기업들도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연쇄 부도가 되고 결국 국가 구제금융, IMF 구제금융 1997년 11월 22일 날 이것을 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사실 OECD 가입이라는 것은 상당한 또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폄하되기만은 어려운 것인데 97년에 하여튼 한보, 기아차, 쌍방울, 한라 이런데 그 구조조정 기자회견할 때마다 제가 갔던 기억이 나요. 그러셨군요. 아직 어린 기자였었기 때문에 선배들이 다 보냈거든요. 나라가 진짜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IMF라는 정말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었죠. 이제 이후에 IMF 이후에는 이제 환율이 급등을 해서 국내에 있는 자산 가격들이 막 뚝뚝뚝 떨어지고 이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그런 이제 외국 자본들 때문에 헐값에 매각하는 그런 정말 뼈아픈 일들을 겪었죠. 뭐 금모으기 운동했던 기억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조금 과로 이렇게 평가받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이 경제인들하고는 그다지 안 친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정치구단이라는 평은 받았는데 경제 쪽에서는 조금 좀 좌충우돌했다고 할까요? 이 재임 기간 동안 경제부총리가 6번이 바뀌었다고 하고요. 경제인하고는 시작할 때부터 하여간 꼬였습니다. 시작이요? 시작이 왜 이제 92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는 과정에 반대편에 있던 분이 정주영 정명회장입니다. 통일국민당 정명회장이 정치까지 하겠다 하며 통일국민당을 내세워서 직접 대통령 후보로 입후보를 했는데 졌지요. 그다음에 김영삼이 뭐
지금은 이게 조금 좀 옛날 얘기 같긴 합니다만 당시에는 보복성 그런 조사 같은 게 뭐 지금도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지금 없지 않아요. 정주영 명예회장은 하여간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자마자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하고 이 특정 경제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또 조사를 받고 현대그룹에 대해서 전면적인 세무조사, 검찰 조사 뭐 이런 게 쫙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정명회 회장이 당시에 정계 은퇴도 선언을 하고 뭐 거의 항복 선언을 했는데 끝까지 화해를 하지 못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사후에 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제 정명회 회장 빈소를 찾아가서 고인을 위로를 하면서 사후 화해를 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1995년에 베이징에서 요 기억 많이 나실 겁니다. 기업은 이류, 관료는 삼류, 정치는 사류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얘기를 했는데 이게 김영삼 대통령 귀에 들어가고 아주 대노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이후에 삼성그룹은 뭐 경제사절단 이렇게 그 대통령 해외 순방할 때 경제사절단에 이름도 못 올리고 삼성자동차 기공식에는 국장급도 가지 마라. 밑에 과장 보내라. 뭐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격을 떨어뜨리고 이렇게 좀 안 보이는 그런 이 관세를 좀 받아서 몇 개월간 삼성이 작업을 해서 나중에는 관계를 복원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참 어려워요. 그 대통령 청와대와 재계와의 관계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가까워도 그렇죠. 너무 멀어도 불각은 불가원 뭐 이렇게 우리들이 얘기하죠. 네. 너무 가까우면 특혜 시비가 나고요. 그러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자고 있는 주식 그리고 예탁금이 굉장히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거 많은 건 원래 알기는 알았는데요. 이거를 좀 쉽게 찾아볼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이 오늘부터 좀 갖춰진다고 합니다. 32개 증권사와 금융투자협회 또 명의계에서 대행기관 3곳이 홈페이지에 그 휴면 주식계좌, 휴면 예탁금 조회 시스템을 구축을 하기로 했고요.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정도만 기입을 하면 뭐 회원가입 이런 거 없이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걸 이제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탁금 규모가 약 5천억 원, 또 찾아가지 않은 주식이 거의 800억 원 정도 된답니다. 5,800억 원 정도 되고요. 예탁금은 한 2만 4천 계좌,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주식은 2만 800계좌 정도, 2만 800명 정도가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건 연락을 취하거나 직접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고령자나 초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투자도 앞으로 늘 것 같기도 한데 내년부터는 70세 이상의 고령자나 또 80세 이상의 초고령자는 펀드 가입 같은 게 좀 어려워진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고령 투자자에 대한 보호 방안 이런 걸 금감원이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고령자 연령은 기존에 65세였는데 이걸 70세로 늘리기로 했고요. 초고령자 기준은 80세 이렇게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고령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자칫 위험한 상품을 잘 모르고 가입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건데요. 전담 창구와 전담 상담 직원을 두기로 했고요. 상품 구조나 가격 변동성, 환금성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좀 제대로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강화되는 절차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특히 초고령자의 경우는 좀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혼자 와서는 가입을 못하게 하고 가족이 동석을 하거나 숙려기간이라고 해서 하루 이상 좀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가입하는 그런 절차도 만들기로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이유가 있다. 다이나믹한 주행 감각 올류 투싼, 강인한 외관과 편안한 승차감 산타페, 더 넓은 공간의 여유 맥스 크루즈. 선택의 이유는 달라도 답은 현대자동차 SUV.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성공하는 사람들의 놀라운 투자 비결. 용산의 미래를 누리는 곳에 오픈 예정인 면세점 상권까지. 그것도 남보다 먼저. 용산역 특급 상업시설 용산 서밋 스퀘어. 귀하가 선점하십시오. 1899-1331 대우건설.
11월 한 달 더 넥스트 스파크 살 땐 잊지 마세요. 하나, 하루 3,000원으로 부담 없이 사거나 둘, 삼성기어 S2를 받거나 셋. 어떤 차종이든 3년 이상 된 차종 보유 고객은 20만 원 추가 할인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선수율 15%, 금리 5.5%, 유효할부 48개월, 유효율 최고 70%, LSMT 모델 기준. Chevrolet, find new roads.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생생경제 같이 해주시는 청취자분들께 선물을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요.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네모메이스 한 박스, 또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이 준비가 돼 있고요. 주식회사 이밥차에서 쓰기만 해도 부자가 되는 2016 가계북도 드립니다. 생생경제 들으시면서 생생한 의견 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몇 분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 들으시고요. 생생경제 2부 이어집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중소병원협회와 함께 간호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가족이나 간병인 대신 간호사로부터 간호를 받을 수 있는 포괄 간호 서비스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선 더 많은 간호사 인력이 필요합니다. 환자에겐 편안하고 안전한 간호를 제공하고 환자 가족에겐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포괄 간호 서비스 제도. 간호취업지원센터에서 간호사 재취업 관련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1522-1755, 1522-175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살맛 나는 경제, 내 삶인 경제. 바로 김은경의 생생경제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떨어지는 금값, 추락세는 언제까지 갈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금값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한때는 돌반지 선물도 하기 어렵다라고 할 정도로 올랐는데 하락하는 배경은 무엇이고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알아봅니다. NH투자증권의 강유진 연구원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값 많이 떨어졌나요? 네, 지난주 11월 18일 금 가격이 온스당 1,062달러로 올해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한 달 전 금 가격이 한 1,180달러 정도 수준이었는데 6주 연속 하락하면서 한 달 만에 한 7% 이상 하락했습니다. 네. 2011년 9월 역대 최고치인 1,895달러 수준에서는 한 40% 이상 하락하고 4년 연속 지금 하락세입니다. 왜 이렇게 계속 떨어질까요? 네, 전반적인 어떤 글로벌 저성장이고 그리고 저유가 그리고 저물가로의 따른 어떤 인플레이션 해칭에 대한 귀금속 투자 수요가 좀 줄어든 상황이고요. 네. 특히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와 함께 미달러가 13년의 최고치로 오르면서 귀금속에 대한 부정적인 투자 심리가 좀 지배적이었습니다. 금 가격이 하락하면서 어떤 실물 귀금속 투자 어떤 귀금속 수요도 함께 좀 저조한 모습을 보인 점이 가격 하락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귀금속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것은 또 뭐 불황이나 침체와도 관련이 있는 거겠죠? 네, 경기가 사실 좀 둔화되는 부분에서는 소비에 대한 부분에서 축소라고 해서 사실 귀금속 수요도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네, 보통 금값은 기름값, 그러니까 유가하고는 비슷하게 움직이나요?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사실 이제 물가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인플레이션 해칭으로 인한 어떤 금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금 가격도 함께 같이 올라가는 어떤 영향을 띱니다. 보통 이제 세계가 불안하다 그러면은 사람들이랄까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사는 것이 금이나 달러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달러 값이 오를 것으로 생각하니까 달러를 더 많이 사서 금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는 것도 아마 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금 가격이 이제 또 밑달러화로 거래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밑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부분에서는 금에 대한 어떤 또 약세 하락 요인으로 또 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금은 언제나 돈이 된다. 그러니까 환금성이 좀 높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안전자산의 뭐 사실은 대명사니까 그래도 금을 좀 사두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 네. 안전자산 역사적으로는 사실 금에 대한 인간의 어떤 매력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오래된 또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전쟁통에도 이건 돈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금에 대한 어떤 안전 자산으로서의 역할은 사실 계속될 수는 있는데 사실 시기상에서의 지금 현재 조금 가격이 좀 하락하는 국면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데 이 금값이라는 것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요. 떨어졌다가 또 언젠가는 오르게 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금값이 뚝뚝 떨어질 때 사려는 수요가 좀 나타나고 있지는 않나요? 네. 사실 이제 금 가격이 2013년 그때 이제 급락한 이후로 지금 4년 연속 일단 지금 하락한 상황인데요. 초기에 일단 그 금 ETF 쪽의 어떤 환매 때문에 가격 하락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났었는데 사실 최근 지난 이제 3분기 전 세계 금 수요에서는 사실 골드바나 금화에 대한 수요는 또 전년 대비 1% 정도 또 늘어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ETF에 대한 어떤 환매도 사실 많이 크게 둔화가 됐고 그에 따른 어떤 세계 금 수요 감소라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완화된 어떤 측면이 있습니다. 세계 금 수요의 대부분이 중국하고 인도 아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중국, 인도가 거의 전 세계 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사실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어떤 많이 사도 어떤 부분에서 조금 수요적인 부분에서 좀 부진했던 부분을 보였습니다. 또한 또 인도 같은 경우는 또 정부 정책상 또 사실 무역 수지 적자라고 하는 부분이 또 금 수입에 어떤 큰 영향을 끼쳐서 그런 부분이 또 수입 억제 규제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 작년에 인도의 금 수입 수요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좀 부정적인 어떤 부분을 보였었는데요. 최근에는 그런 규제를 약간 좀 완화한 부분에서 올해 인도 금 수요는 조금 회복을 보였었습니다. 네, 그런 면이 또 있었군요. 근데 이제 금이 한창 오르기 시작할 때 언론에서는 막 이제 금 통장 만들어라, 뭐 금에 투자해라 이런 얘기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연구원님께서 뭐 직접 투자에 대한 조언을 해주시기는 쉽지 않겠지만은요. 네네. 금 통장으로 사는 게 나아요? 아니면은 실물로 사두는 게 나아요? 사실 이제 금 통장뿐만 아니라 최근에 그 뭐 실물 자산을 직접 보유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현물 그 한국 금 거래소에서 또 금을 현물을 이제 직접 거래를 하죠. 거래할 수 있는 또 수단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금 통장이나 뭐 실물을 금을 직접 보유를 하는거나 어떤 현물 금 거래소를 통한 어떤 현물 거래라고 하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좀 우선적으로 좀 꼽는다면 사실 금 거래소에서 좀 주식처럼 쉽게 좀 거래가 가능한 금 현물이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추천의 이유는요? 일단은 조금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제
통장에 적금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걸 또 쉽게 팔 수 있는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이 또 금 현물 거래소에서 통하는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 거래소 열었는데 잘 안 된다라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네네. 이럴 때 또 활성화될 기회를 맞을 수도 있겠다 싶긴 하네요. 네, 가격이 워낙 계속 하락세다 보니까는 네. 어떤 투자 매력이 떨어지고 그에 따른 어떤 관심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거래량도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뭐 이제 성패에 대한 부분이 사실 좀 좌지우지가 됐었는데 금 가격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는다면은 또 이제 어떤 관심을 가지면서 또 거래가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궁금한 건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다 궁금한 건 어디까지 떨어지고 언제 반등할 것이냐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금 2015년 12월 다음 달에 있을 페드의 그 첫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에 따른 뭐 미달러 강세로 금 가격 하락 리스크가 조금 여전히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또 2016년 상반기에는 또 추가적인 어떤 금리 인상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투자 심리가 크게 좀 회복되기는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달러 쪽으로 다 돈이 가요? 네네. 여전히 달러화 강세라고 하는 부분 그 예상이 좀 크다 보니까요. 다만 이제 그 페드에서 금리 인상할 수 있는 조건이 사실 이제 물가가 좀 안정화되고, 그러니까 고용의 안정인데 고용은 지금 상당히 지금 안정화됐지만 물가적인 부분에서 계속 너무나 저물가 상황에서 페드 금리 인상을 좀 계속 미뤄왔던 부분에서 내년 상반기에는 좀 유가 하락분을 좀 반영한 기저효과 때문에 물가가 약간은 정상화, 개선이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금 가격에는 사실 이제 명목금리가 올라가는 부분도 있지만 물가 같이 개선된다면 실제 금리에서 주는 어떤 금 가격에 주는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좀 봐서요. 가격이 주는 가장 가격 하락 리스크가 클 때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번 12월에 있을 첫 금리 인상 시기이고, 다음에는 이제 2016년 3월 달에 1분기에 추가 금리 인상 시기까지가 이제 심리적으로는 좀 부정적일 수는 있는데 가격에 대한 하단은 거의 바닥을 좀 확인하는 시기지 않을까 싶고요.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 대부분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금 가격이 계속 하락하게 되면은 금광업체들이 계속 사실 생산을 유지할 수 있는 레벨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세계 최대 금광업체인 베리골드사 같은 경우는 금 가격이 1,100달러, 1,000달러에서는 일단 생산 유지를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지만 금 가격이 900달러에서는 일부 광산에 대한 일부 생산을 중단을 해야 된다, 아니 전면 중단을 해야 될 어떤 시나리오 플래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금광업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이 금 가격이 사실 900달러대에서는 어떤 공급 차질 위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격이 사실 900달러에서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바닥을 확인할 걸로 보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NH투자증권의 강유진 연구원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생생 알짜 부동산. 알짜 부동산 시간입니다. 세종코리아의 김학권 대표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말 맞아서 바쁘시죠? 야, 그러네요. 네. 어떤 걸로 바쁘세요? 또 내년도, 저희들도 내년도 분양 또 준비도 하고 또 사업 준비도 하고요. 내년에는 그 부동산 분양 시장이 상당히 변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또 사업 설명회도 하고, 각 업체들이 지금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년도 그 사업 계획 짜는데 많은 고심들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분양 여쭤보려고 했어요. 야, 그러셨어요? 네, 분양이 어떤 식으로 좀 바뀔 걸로 보시나요? 지금 작년부터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장이 좋았잖아요. 네. 제가 볼 때 2006년, 2007년 시장을 버금가는 그런 아주 그 폭발적인 시장을 좀 기록하고 있는데 최근에 한 2달, 3달간 그 시장만 보면 뭐 예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좋은 지역들은 청약이나 계약률들이 굉장히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그 순위의 마감도 안 되는 데다가 또 그 계약률이 상당히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또 최근 뭐 일부 지역 프리미엄도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분양시장은 워낙 물론 이제 그 청약제도 개편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 진입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할 수 있겠지만 그 이유는 굉장히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장담할 수 있을 만한 시점까지는 업체들이 막 밀어내기식 분양을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막차를 탔다가 손해를 보게 되거나 혹은 뭐 좀 별로 좋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될 수 있는 분들도 많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아니죠. 그거가 이제 우리가 학습 효과를 겪었잖아요. 예. 2006년, 2007년에 그때 이제 그 분양가 상한제 폐지,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시행하기 전에 건설업체들이 그 밀어내기 분양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그 여파가 이제 2, 3년 후에 곧바로 나타났죠. 네. 2009년 말부터 2010년, 11년, 12년, 13년 초까지 거의 한 4년 동안 그 소위 하우스퍼 양산 등 아주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또 공급관이라든지 또 그 금리 인상이라든지 내년에 또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또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시행을 하면 시장이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염려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또 그 뭐 입주를 안 해가지고 건설업체도 굉장히 난감을 했습니다만 이 계약한 분들도 집값이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계약 포기 사례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홍역을 치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분양을 포기하게 되면은 중간에 공급을 했던 건설사들이 부실화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 그 신규 분양 시장을 아시다시피 그 집단 대출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프랜차이가 보증을 해가지고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까? 중도금, 장금 이런 그렇죠. 것들. 중도금에 대한 그렇게 해주는데 만약에 이제 예전 같으면은 큰 건설회사들도 그렇고 중견 건설업체들도 그렇고 자기네들이 그냥 대출금 상환을 해줘버리고 계약자들한테 구상권 청구 안 하고 곧바로 이제 그걸 또 매매나 전매를 통해서 또 해소가 됐었거든요. 근데 시장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분양도 안 되고 거래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계약자하고 어떤 구상권 문제로 상당히 법적까지 가는 현장도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만약에 침체로 간다고 그러면은 그 부작용은 예전 한 3, 4년 전 그 부작용은 상당히 클 수 있다 이렇게 보이죠. 네. 이렇게 되면은 공급 과잉 얘기, 그다음에 또 뭐 금리 조정이라든지 대출 조이기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미분양이 또 우리 시장의 부동산 시장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작년 말 올 상반기에 너무나 지금 분양 시장이 뜨거웠기 때문에 사실은 그 투기자들이 많이 시장에 가입돼 있어요. 최근에 어떤 분양 시장 특징을 보면은 청약률은 여전히 높은데 정작 계약률, 뚜껑 열어보면 계약률이 이렇게 높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아까 2순위 같은 경우는 청약 통장 없이도 좀 청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도나도 청약을 해서 좋은 동 호수가, 그러니까 높은 층이라든지 전망이 좋은 층 호수가 당첨이 되면은 나름대로 계약을 하거나 뭐 프리미엄을 받고 팔 수가 있는데, 요런 층이 걸리면은 그냥 계약을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보더라도 투기성 수요가 상당히 시장에 많이 지금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수요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많이 좀 불투명해지고 그다음에 건설업체도 상당히 난감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이제 좀 해소가 좀 돼야 되는데 뭐 시장이 지금 투기 세력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치고 빠지는 현장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속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건설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이게 이제 건설사가 100% 조절하기는 힘듭니다만. 이제 분양 대행사를 또 쓰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업체 입장에 보면은. 근데 이제 청약률 같은 경우는 일부는 이제 분양 대행사라든지 또 그 부동산이라든지
이렇게 청약 통장 없이도 청약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외부 세력이 좀 개입이 돼서 청약률을 좀 높이는 좀 그 상황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약간의 작전 같은 건가요? 작전 세력이 좀 개입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그 일반 수요자들은 그걸 잘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뭐 청약률만 높은 것만 보고 또 못 알아서 방문객 수만 보고 묻지마 또 청약을 한다는 뭐 충동 구매를 또 할 수가 있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시장이 뭐 굉장히 좀 시장 수요가 몰리는 적들은 몰리고 그렇지 않은 적들은 상당히 좀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소비자들이 꼼꼼히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 보이죠. 그렇군요. 이게 그러면은 좀 구체적인 부담으로 나타나는 시점은 내년 하반기쯤으로 보고 계신 건가요? 지금 어쨌든 간에 이제 올해 시행을 안 했던 것들이 내년에 그 시행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가계입적 관리 방안이 특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금융 규제 완화하고 청약 규제 완화 때문에 진짜 엄청난 시장이 좀 좋아졌거든요, 이게. 근데 내년에 가계부채 관리 방안도 시행이 되죠. 이건 확정이 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굉장히 관건이잖아요. 네. 미국 금리가 지금 12월 뭐 중순에 결정이 된다 이렇게 뭐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 금리가 오른다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뭐 급격하게 상승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가계부채 관리 방안하고 금리가 상승되면 원리금 상환이 굉장히 늘어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수요가 그만큼 감소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내년 그 초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래도 뭐 1, 2분기는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1, 2분기 보고 난 다음 뭐 3, 4분기 때는 조금 변동이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시장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1, 2분기 지나서라면 하반기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10월부터 보면은 기존 주택 가격의 상승 폭이요. 예. 좀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9월 달부터 그런 현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그 상승은 하고 있어요. 상승은 하는데 상승 폭이 좀 줄어들고 굉장히 있어요. 둔화되고 있고 일부 지역은 또 하락세로 전환되는 굉장히 많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 인상이라든지 가계부채 관리방 이런 것들이 계속 시장에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자가 그만큼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분양시장하고도 연동이 돼서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은 이제 시장에 어떤 두 개의 시그널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시장을 바라보는 긍정적 시그널도 있고 부정적 시그널도 분명히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과잉 공급이라든지 금리라든지 뭐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정적 요인들이 좀 앞선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을 우려하는 분위기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저금리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 상품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있기는 있는데 내년에도 이런 분위기는 계속될까요? 우선 뭐 금리 변화가 발생한다면 주택시장하고 수익형 상품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해 보이죠. 하지만 단기간에 우리나라가 이제 금융 상품국이 크지 않을 거 있다면 보여지고요. 이게 예전의 상황을 보면 그 수익형 상품이 주택시장이 위축이 되면은 수익형 상품 쪽으로 그 투자자가 좀 이동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이라든지 최근에 뭐 호텔도 또 수익형 상품이고 상가 이런 상품들을 보면 입지라든지 지역별 이게 뭐 예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양극화가 또 심해질 전망이기 때문에 어떤 선택과 집중이 상당히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종코리아의 김학권 대표였습니다. 트랙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숨을 한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백종원입니다. 올해도 맛있는 김치를 원하시죠? 제가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김치 톡톡에 넣고 유산균 버튼을 톡 누르세요. 참 쉽죠? 맛보세요. 유산균이 12배 더 많은 김치톡톡으로 더 쉽게 맛있는 김치를. LG디오스 김치톡톡. 대한민국과 프루지오가 함께 만듭니다. 누구나 부담 없는 뉴스테이에서 행복한 마을 공동체까지 당신이 더 행복한 뉴스테이. 동탄 행복마을 프루지오 12월 오픈. 1800-0277 대우건설. 여잔 아무 온수매트에나 눕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어디 누워요? 어디긴 온수매트니까 보일러 기술을 봐야지.
국가대표 보일러가 만든 또 하나의 보일러. 경동나비엔 온수매트.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뭐대요? 빨리 나와. 아침부터 분주한 장수군 머는마을 어르신들. 오늘은 작은 영화관의 김선태 씨가 마을 어르신들의 영화 관람을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한 날입니다. 좋은 생각까지 나누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지금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금융회사에게 묻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에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제 연금을 잘 키울 수 있죠? 미래에셋증권이 답합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하세요. 세액공제로 절세 효과까지. 준비된 연금 전문가 미래에셋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안녕하세요. 이연복 셰프입니다. 팔도 짜장면 아세요? 갓 볶아낸 야채에 불맛 돋는 춘장을 쫙. 이래야 진짜 짜장면이죠. 오늘 팔도 짜장면 한 그릇 어떠세요?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팔도 짜장면.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안주 숙취의 소캔디 키스립과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3부 이어지는데요. 편의점 전성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가난해지는 가맹점, 이 구조는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3부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요.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